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잇따라 폭발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인도에서는 차량 폭발로 10여 명이 숨졌고 다음 날 파키스탄에서도 자폭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서 최소 12명이 사망했는데요. 인도 정부는 이번 사건을 파키스탄 책임으로 지목하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 책임서를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올봄에도 두 나라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벌였던 터라 이번에도 마찰이 커지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다시 흔들리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상황,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역대 최장기간의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43일 만에 미국 연방정부 기능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이 러시아 침공을 우려해서 징병제를 재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잠시 후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 가구에 1인당 2,000달러, 우리 돈 29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관세 수입이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부과 조치가 적법한지 심리를 시작하자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관세 배당금을 주겠다면서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이어서 커피,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 관세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고 셧다운 장기화로 민심이 나빠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라 민생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미중러 3개국 정상이 모두 불참합니다. 중국은 리창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는 오래 시킨 대통령 부비서실장이 간다고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백인들이 남아공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7일 불참을 선언했었습니다. 특히 내년 의장국인 미국이 이번에 자리를 넘겨받아야 하는데도 대표단이 아무도 가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1999년 출범한 G20의 연례 정상회의에 슈퍼파워인 미중러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개막도 하기 전에 빛이 발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150유로, 약 25만 원 미만의 해외발 저가 소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초저가 상품들을 앞세워 유럽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는 쉬인과 테무, 알리바바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유럽엔 작년에 46억 개의 저가 소포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 중에 91%가 중국발이었고 올해는 유입되는 저가 소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년 11월 발생했던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10주기 추모식이 13일 엄수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이달고 파리시장 등은 사망자가 발생한 테러 현장 5곳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추모식을 거행했는데요. 파리 연쇄 테러로 당시 총 130명이 사망하고 400명 이상이 다쳐 2차 대전 이후 프랑스 본토에서 벌어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테러범들은 자살 폭탄을 터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경찰에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직접 총격에 나서진 않았지만 이들과 테러를 준비한 압데슬람만 체포돼 현재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로켓 뉴 글렌이 13일 발사됐습니다. 발사 9분 뒤엔 재사용을 위한 1단계 로켓 부스터를 해안에서 약 600km 떨어진 해상 플랫폼에 회수하는 데도 성공했는데요. 뉴 글렌은 화성 탐사를 위한 쌍둥이 무인 우주선 에스커페이드 2대가 탑재됐는데 2027년 화성 궤도에 도달한 뒤 2028년부터 본격적인 관측 임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전투는 이겼지만 전쟁에선 패했다. 네, 셧다운 얘기인데요. 역대 최장기간이 이어졌었는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지 시각으로 12일 종료되면서 정부의 기능은 13일부터 다시 재개됐습니다. 셧다운 시작된 지 43일 만인데요. 네. 하지만 오랜 기간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정부 기능이 곧바로 정상 궤도에 오르진 못했습니다. 일단 전국 공항, 국립공원이 재개되기까지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항공업계는 비행편이 정상화되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우려했던 추수감사절 항공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가동이 되려면 항공 관제사들이 빠르게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전국 40개 주요 공항의 항공편 6%를 감축 운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박물관, 동물원 등도 셧다운 기간에 문을 닫거나 제한 운영이 됐거든요. 근데 2019년에 셧다운이 35일 만에 끝났을 때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나흘 만에 문을 열었었기 때문에 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가장 큰 혼란은 40일 넘게 공백 상태에 놓여졌던 각종 통계 지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고용, 물가, 소비 지출 이렇게 주요 월별 통계의 수집과 분석이 중단되면서 다시 재가동해서 통계의 연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9월의 고용과 소매 판매 통계는 셧다운 직전까지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며칠 안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10월 통계는 아예 데이터 수집이 중단됐거든요. 네. 과연 발표가 가능하겠느냐라면서 백악관이 최근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4,200만 명의 식량 지원 프로그램은 지금 복구되는데 몇 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바로 가동될 걸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취약계층 아동의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는 2주일 뒤에나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셧다운 기간 임금을 못 받았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지금 밀린 급여를 일단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네. 시차가 좀 있다고 그러네요. 인사관리국은 과거에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이건 기관마다 사정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근데 키워드가 전투는 이겼지만 전쟁에선 패했다잖아요. 네. 셧다운이 이제 종료됐으니까 전투는 이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간 선거 전쟁에서는 패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공화당이요. 네. 일단 공화당이 이번에 전투에서는 핵심 양보 없이 임시 예산안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장 셧다운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전투는 끝났는데요.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안이 불발됐습니다. 이러면 건강보험료가 앞으로 급등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간선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론이 악화돼서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계속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연장하자라는 걸 예산안에 포함시키자라고 했는데 이걸 공화당이 받아주질 않았었거든요. 그냥 12월에 이것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기로 하겠다라고까지만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세액공제가 연장이 안 되면 내년에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더해서 건강보험료가 2~3배 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당장 예측이 나오는데 공화당 후보들은 지금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의 성인 74%는 오바마 케어 연장을 지지했고요. 이 중에 75% 정도는 의회가 연장을 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의원들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이 표결을 진행한다는 약속을 하원에서는 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게 과연 통과될 것이냐 이것도 불확실한데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 인사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의원조차도 이 세액공제가 만료되면 건강보험을 감당할 수 없다는 유권자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경합주 출신의 공화당 하원 의원 10여 명은 세액 공제 연장을 우리는 지지하겠다 이런 쪽으로 돌아선 상황이고 일부는 최대 2년간 연장하자라는 초당적 제안을 내놓으면서 지금 내년 중간 선거를 위해 가들 지금 생각이 달라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별들의 개명. 네, 이름을 바꾼답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계급과 직종 명칭을 외국 군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자위대가 1954년에 창설됐고요. 25만 명의 대원을 갖고 있는데 명목상 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패배 이후 전쟁과 무력 행사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에 따라서 군의 색채를 빼려고 계급의 숫자를 바탕으로 한 일본식 명칭으로 불러왔어요. 그래서 현재 계급은 장군 가운데 가장 높은 장부터 일반 병사 중에 가장 낮은 2, 4까지 16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 4개 장군을 망료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걸 앞으로는 대장으로 아. 1좌, 1위 계급은 대좌와 대위로 일반 병사는 1등병, 2등병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보통과를 보병과, 특과는 포병과, 시설과는 공병과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네요. 네, 군대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자위대를 정규군에 가까운 조직으로 재정비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7일에 이제 다카이치 정권이 출범을 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살상 무기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군사력 증강에 나선 것뿐만이 아니라 자위대 계급 명칭을 바꿈으로써 전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작업에도 나선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비군사 국가 기조에서 벗어나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도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데도 여론이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점도 지금 포석에 두고 있다는 건데 네. 일단 3일자로 후지뉴스 네트워크가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이 82%입니다. 오. 이매체가 이 조사를 실시한 이후 고이즈미 네. 전 총리 때인 2001년에 88%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이거든요. 엄청 높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론을 업고 예, 각종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좀 제도를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부메랑 맞은 국민의 종.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요. 네. 핵심 측근이 국영 원자력 공사와 관련된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 반부패국 반부패 특별검사실이 11일자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사업 동료인 민디치를 포함한 7명을 입건했는데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시절에 설립했던 미디어 제작사 크바르탈 95의 공동 소유주가 바로 이 민디치고요. 네.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부분에서 불법 조성된 자금의 축적, 분배, 세탁 전반을 통제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대통령과의 친분을 사업에 이용한 것으로 지금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네. 대규모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10일에 직전에 해외로 이미 도피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원자력 공사 고위 간부들이 협력 업체들에서 계약 금액의 10에서 1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조직적, 상시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지금 의혹이 일고 있거든요. 네. 이걸 민디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별도의 사무실에서 관리하면서 세탁을 했다는 건데 세탁한 자금 규모가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책의 핵심 인사들이 비리를 묵인했거나 지원한 정황도 드러나는데 여기에 갈루셴코 현 법무장관, 예전에는 에너지부 장관이었거든요. 네. 이 사람도 그래서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라는 의혹을 함께 받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 이 사건이 커지니까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의 해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늦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사건 초기에는 측근인 민디치 역할을 축소했습니다. 의혹이 커지니까 제재한다라고 말을 바꿨는데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2019년 대선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셴코 대통령의 부패와 족벌주의를 공격했는데 지금 본인이 똑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국민의 종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2015년에 드라마 국민의 종이라는 곳에서 부패를 질타하던 교사가 대통령이 되는 주인공 역을 맡았었잖아요.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이제는 자신이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 키워드 반면 교사. 독일 정치권이 최근에 자원 입대를 유지하되 신병이 부족하면 징집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병역제도 개편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2027년부터 징병을 염두에 두고 매년 만 18세가 되는 남성 30여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 만 18세 남녀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군복무 의사를 묻게 되고요.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입대를 먼저 자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의회의 법률 개정을 거쳐서 징병제로 전환을 한다는 건데요. 네. 부족한 병력은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데 복무 기간은 최소 6개월이고요. 연장도 가능합니다. 월급을 주는데요. 우리 돈으로 한 달에 약 442만 원을 주는데요. 네. 1년 이상 복무하면 운전면허 취득 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각종 지원책을 지금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독일이 2011년에 이미 징병제를 폐지한 국가였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러시아가 침공을 해올 수 있다라면서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고 징병제 부활을 4년간이나 논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현지 언론들은 추첨으로 선발된 신병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면 대체 복무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그러네요. 쟁점이 아직 많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독일만 이런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크로아티아 의회도 지난달에 의무 복무 재도입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EU 회원국 중에 공공기관 대체 복무를 포함해서 의무 복무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가 지금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냉전이 끝난 뒤에는 징병제를 많이 폐지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다시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조금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합센트를 따라간 페니. 페니가 미국의 10원짜리 동전 이렇게 불리잖아요. 네네네. 우리 돈으로 한 18원 정도 되는 1센트 동전인데 현지 시각으로 12일에 마지막으로 5개가 생산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동전은 이제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고요. 네. 유통되는 목적의 페니 생산은 이미 6월에 끝났습니다. 앞서 미국이 동전 발행을 중단한 마지막 사례가 1857년 해프센트, 즉 0.5센트 동전이었어요. 네. 근데 페니는 이것보다 170여 년 더 쓰이다가 이제 23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미국 영어에 보면 값싼 사탕을 의미하는 페니 캔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페니가 탄생했을 초기에는 이 페니로 사탕을 살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0년이 넘도록 미국 경제의 최말단에서 윤활유 역할을 했는데 문화적인 상징성도 컸습니다. 문화과 패션에서 많이 쓰였거든요. 맞아요. 네. 당신의 생각을 1센트에 사겠다. 하늘에서 떨어진 페니. 이게 이제 뜻밖의 횡재라는 뜻이고
페니를 아끼는 사람, 이거는 구두쇠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때 대학생들이 신발 앞코에 페니를 끼우고 다니는 페니 로퍼 패션도 유행을 했었는데요. 네. 페니 발행 중단된 건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네. 가치가 너무 낮아요. 그렇죠. 1센트 만들려면 3.7센트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만드는데 돈이 더 든다. 그래서 발행이 결국 중단됐는데 네. 그럼 실제 절감 효과가 크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페니가 없어지면 다음으로 작은 단위인 5센트 주화 니켈 수요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미 니켈 주화도 생산 비용이 액면가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니가 생산은 중단됐지만 여전히 법정 화폐지위는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매업계는 마트에 가면 가격표 대부분이 99센트 단위로 끝난다. 아, 네네. 여기에 주별 소비세가 합쳐지면 결제할 때 가격이 1센트 단위로 책정되는데 네. 현금 내는 사람은 페니로 거슬러 줘야 되니까 여전히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매업계가 페니 이제 생산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현금 결제 시에 가격을 5센트 단위로 반올림하거나 내리는 라운딩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현재 일부 10개 주가 정확하게 거스름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멋대로 올리거나 내리면 안 돼요. 오. 그러니까 페니가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법 지침을 마련해달라라는 게 소매업계의 주장입니다. 네, 역사 속으로 사라진 페니 네. 이야기였고요. 다음 키워드 크리스마스 악몽. 스코틀랜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요, 학생들에게 산타는 없어 이렇게 말했다가 학부모들이 항의를 받았고요, 시의회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이제 약간 좀 그렇긴 해요. 6학년 학생들 대상의 수업이었거든요. 6학년이면 없다고 네, 알지 믿는 않을까? 아이들이 많아지는 시기인데 네. 모든 성인을 기리는 날인 만성절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었대요. 아. 근데 학생들이 성 니콜라스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산타는 성 니콜라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물로 실제로 존재하진 않는다라고 답을 해준 겁니다. 이 선생님께서 요즘 얘기로 정말 대문자 T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아이들, 아직도 산타가 있다고 믿었던 아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학부모들이 아니 크리스마스가 코앞인데 아이들의 마법 같은 상상을 망친 게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는데 네. 그래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짧지 않느냐, 이런 주제는 학교에서 논의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죄송하지만 7살이 넘어가면 이제 산타가 없다는 걸 배워야 될 나이가 아닙니까? 이런 반론도 있었다고 해요. 네, 결국 네. 시의회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 학부모가 언제 말할지는 부모가 결정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불만을 나타냈었다고 합니다. 네, 너무 현실적인데 그래도 산타 있다고 믿고 싶어지는 네. 어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나와서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함께 듣겠습니다.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There's just one thing I need. I don't care about those presents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See, I just want you for my own,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Make my wish come true. You know that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Won't ask for much this Christmas. I won't even wish for snow. No, I'm just gonna keep on waiting underneath the mistletoe. There's no sense in hanging stockings there upon the fireplace, 'cause Santa, he won't make me happy with a toy on Christmas Day. I just want you here tonight, holding on to me so tight. Girl, what can I do? You know that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And all the lights are shining so brightly everywhere, and the sound of children's laughter fills the air, and everyone
is singing. I can hear those sleigh bells ringing. Santa, won't you bring me the one I really love? Won't you please bring my baby to me? I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This is all I'm asking for. No, I just wanna see my baby standing right outside my door. I just want you for my own,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Make my wish come true. You know that all I want for Christma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의 관세 안보 협상 타결 내용을 문서화한 팩트시트가 최종 합의됐다는 소식을 직접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 양국의 협의가 길어졌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핵 연료 재처리 문제 등에도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항명 검사장 16명에 대해 보직 해임과 전보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 조직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 무리한 내란 청산 광풍은 결국 처참한 국정 실패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외환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외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파키스탄 카라치로 가볼 텐데요. 박성준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인도 시크교 순례자들이 축제를 맞아서 파키스탄을 방문했다고요. 어떤 행사입니까? 네, 인도에서 온 2,000명이 넘는 시크교 순례자가 지난 11월 4일 화요일에 파키스탄 동부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5월에 있었던 짧은 전쟁 이후 두 나라 사이의 첫 번째 주요 국경 통과였습니다. 네. 수백 명의 순례자들이 짐을 끌고 국경을 넘었는데 그곳에서는 파키스탄 관리들이 그들을 환영하며 장미꽃잎을 뿌려주고 꽃을 주었습니다. 이전 11월 1일에 뉴델리의 파키스탄 고등판무관은 2,100여 명의 이상의 순례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들은 지난 4일부터 열흘 동안 열리는 시크교 창시자인 구르나나크 대부의 탄생 556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인 구르푸르브에 참석했습니다. 구르는 스승, 푸르브는 축일 또는 기념일을 뜻합니다. 네. 즉 구르의 날이라는 의미이고요. 시크교의 구루들이 탄생일이나 순교일을 기념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르푸르브는 구르나나크의 탄생일로 전 세계 시크교들이 가장 성대하게 기념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파키스탄과 인도가 정치적으로는 좀 긴장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왕래도 허용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인 와가 국경 검문소는 네. 5월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수개월 동안 폐쇄되었지만 파키스탄 당국이 순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열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은 자주 인도와 대립하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나 시크교는 물론 시크교 창시자 나나크의 탄생지를 찾는 인도인에게는 너그럽습니다. 매년 대규모 관광객 유치가 가장 큰 이유겠지만 시크교에 대한 이슬람의 특별한 배려도 배경에 있습니다. 네. 시크교 순례자에게 비자를 부여하고 국경을 다시 개방한 것은 지속적인 정치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이 종교적 소수자를 존중하고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에게 이 시크교는 조금 낯설긴 하거든요. 시크교 어떤 종교입니까? 시크교는 15세기 인도 펀잡 지방에서 주로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영향으로 창시된 종교입니다. 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크교는 이슬람과 힌두교를 반반씩 섞어놓은 종교처럼 느껴집니다. 신분 제도를 없애고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고기를 먹고 또 운동을 장려합니다. 이슬람과 힌두교의 공통점이었던 여성 차별조차도 철폐했는데요. 네. 인도의 주요 종교들에서 좋은 점을 혼합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세계 4대 종교로 불리우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에 밀려서 소수 종교를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네. 시크교 신자들은 적게 잡아도 약 3천만 명으로 4대 종교를 제외한 종교 중에서는 가장 규세가 강합니다. 네. 한마디로 마이너 종교 중에서 가장 메이저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특히 인도 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준은 아니고 만모한 싱 총리처럼 인도 정치계의 거물로 성장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시크교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네, 시크교 남자들은 반드시 터번을 써야 하고요. 수염과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하루에 2번은 터번을 풀고 깡기라고 하는 나무 위치로 머리를 빗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어디를 가든지 이 나무 빗을 꼭 지참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카라라는 팔찌를 차고요. 네. 아주 정교하고 멋진 키르파라는 단검도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 칼은 용기와 약자를 보호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시크교가 인도에서 창시된 종교인데 인도의 시크교도들이 왜 파키스탄을 찾아오는 걸까요? 네, 시크교는 15세기 펀잡 지역에서 시작된 종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현재 그 지역의 일부가 파키스탄에 속해 있습니다. 아, 특히 시크교의 창시자인 구루 나나크가 네. 태어나고 생애의 마지막을 보낸 까르따르불이라는 그 지역이 파키스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교 신자라면 인도에 있는 암리차례인 황금 사원과 함께 나나크의 출생지인 까르따르불의 순례도 필수입니다. 그렇군요. 파키스탄의 시크교도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시크교도는 파키스탄에서 매우 소수입니다. 파키스탄의 국교는 이슬람교이고 인구의 약 96%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나머지가 힌두교, 기독교, 시크교, 조로아스토교 등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네. 파키스탄은 1947년 종교를 기준으로 인도와 분리되어서 이슬람교도인 국가로 독립했습니다. 그렇죠. 당시 대부분의 시크교인들은 인도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약 2천만 명이 넘는 시크교 인구가 있지만 파키스탄에는 약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소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크교도는 인도 외에 해외 이주자들이 많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데요. 특히 캐나다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아 인도 다음으로 캐나다의 시크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박성준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서도 이제 파키스탄 통신원 연결해서 네. 인도 파키스탄 사이에 분쟁은 있었지만 종교적인 의미의 왕래는 허용한다 이런 네. 얘기 들었는데 사실 최근에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연달아 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11일 저녁 현지 시간으로 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레드포트라고 불리는 이제 유서 깊은 관광지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들어가는 길목 도로에서 이제 흰색 현대 i20 차량이 폭발을 해서 10여 명이 숨지고 20명 이상 다쳤습니다. 근데 피해가 컸고 그다음에 그 또 참상이 현지 스케치들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끔찍한
뭐 당연히 그렇지만 네. 그래서 주민들이 뭐 공포에 질려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파장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인도에서는 테러로 규정했다고요? 네, 이 사건에 일단 반테러법 적용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테러 사건 주로 수사하는 국가조사국 NIA에다 수사를 맡겼는데 네. 그러니까 테러로 규정한 거고요. 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폭발 뒤에 이제 배우자 엄정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한 10여 명 체포를 한 것 같아요. 이 사건 관련해서. 네. 근데 뭐 힌두스탄 타임스라든가 인도 언론을 보니까 자폭 테러범으로 보이는 용의자의 신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인도 내 그 무슬림 지역인 북부의 그 잠무 카슈미르주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흔히 카슈미르 사태라고 얘기할 때 그 지역 출신이고 35살의 우마르 운 나비라는 사람인데 DNA 검사를 통해서 이제 뭐 시신 일부와 뭐 가족과 DNA 검사해서 이제 확인이 됐고 네. 이 사람이 그 델리 남쪽에 하리아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있는 파리다바드라는 도시에서 이 대학의 교수로 근무했던 의사라고 해요. 카슈미르 출신에. 인도 당국에서 또 공범을 찾고 있는 걸 보면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단 현장에서 자폭을 한 거는 일단 이 사람 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네. 조직적인 테러 공격으로 이제 당국은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 사건이 이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인도령 카슈미르 이제 그 카슈미르 지역이 파키스탄 쪽도 있고 인도 쪽도 있고 네. 그래서 인도의 지역이 이제 잠무 카슈미르인데 거기서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테러 작전을 벌였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뭐 델리를 포함한 뭐 전국 여러 곳에서 이제 일대 단속을 하고 그러면서 국경과 뭐 인도의 주간 이 경계를 넘나드는 테러 모듈을 적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먼저 했었어요. 네. 근데 경찰에 따르면은 당시에 이제 적발에서 주로 이제 타겟이 됐던 게 이 인도가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시 이 모하메드라는 이 과격단체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 카슈미르에 있는 어떤 조직 이런 조직들하고 연계된 테러 모의 세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급조폭발물이라고 해요. IED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도로에 매설해 놓거나 뭐 차량이나 이런 데 설치해 놨다가 밖에서 뭐 기폭장치로 조절한다든가 조정하는? 갑자기 이렇게 터지게 하는 네, 네. 이걸 만들 수 있는 화학물질이라든가 전자회로 원격 폭발장치 그다음에 한 2,900kg 분량이 엄청나죠. 폭발 물질 네. 확보했다고 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여러 명의 용의자를 체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월 말의 상황입니다. 그 중에 카슈미르 출신의 의사 2명도 붙잡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비 그 바로 이 범인이었던 네. 거예요. 근데 체포된 직후에 도주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쫓기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 파리다바드라고 자기 일했던 그 도시의 딜러한테서 차량을 미리 구매를 해놨는데 도망치면서 숨겨뒀던 그 기폭장치랑 일부 폭발물질 가지고 델리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잠무 카슈미르 출신이면 이게 카슈미르 분쟁과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뭐 잘 뭐 아시겠지만 이 카슈미르는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데 이제 인도 파키스탄 독립할 때 네. 일부가 인도령으로 편입이 됐고 그다음에 분리 독립이라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 그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분쟁도 있었고 또 인도 내부적으로도 인도 정부가 카슈미르 주민들을 좀 너무 심하게 탄압을 해왔던 측면이 있어요. 이제 특히 지금의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 그러니까 소속된 정당이 바라티아 자나타라는 정당인데 네. 여기는 인도가 건국한 이래로 계속해서 헌법에 따라서 카슈미르 자치권은 보장이 되어 있었는데 집권한 다음에 모디 정부가 그 자치권도 빼앗고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힌두교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 극우 정치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인도의 현 정권도 힌두 극우 정치 세력에 가까워요. 그래서 네. 다른 종교를 용인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도 전체적으로 무슬림 차별과 억압이 계속해서 강해져 왔고 아직은 이들의 뭐 범행 동기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들면 뭐 선언문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증거물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카슈미르 상황을 비롯해서
모디 정권에 대한 반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지금 사건 난 다음에 뭐 잠무 카슈미르 가는 뭐 고속도로 보안 검색 강화하고 검문하고 지금 정부가 이제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 봄에 인도 파키스탄 뭐 무력 충돌도 예, 있었습니다. 그 4월 말에 그 잠무 카슈미르의 파할감이라는 곳에서 네. 무장 세력이 공격해서 이제 관광객 20여 명이 숨지는 이제 대형 공격이 일어났죠. 당시에 공격을 저지른 것이 최근에 이 인도의 당국이 적발했다고 하는 그 자이시 이 모하메드라는 그 조직이에요. 근데 그때 5월 초에 인도군이 이 조직을 소탕한다라는 명분하에 국경을 넘어서 파키스탄 쪽으로 공습했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이 또 보복 공습하면서 한 나흘 동안 교전을 한 다음에 이제 휴전했었죠.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인도 차량 폭발 사건 다음 날 또 파키스탄에서 폭발 사건이 네. 발생을 해서 이게 서로 관련이 있는 건지. 예, 이게 11일 낮에 파키스탄 수도 그 이슬라마바드에 여기는 이제 법원들 있는 이 법원 단지 외부에서 여기서도 역시 자폭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도 뭐 12명이 숨졌고 30명 이상 다쳤는데 이제 당시 파키스탄 내무부 발표를 보면은 테러범이 법원에 진입하려다가 뭐 실패하고 폭발을 일으켰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여기다가 희한하게 인도 책임론을 또 제기를 했어요. 이제 샤리프 총리가 뭐 인도 국가 테러리즘 이런 말까지 썼는데 네.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좀 뜬금없게 들리죠. 이 얘기는. 예, 근데 사실은 이 남아시아라 그러면은 보통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이런 지역인데 여기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종교랑 얽혀 있고 뭐 힌두 그러니까요. 민족주의는 뭐 인도 거지만 아무튼 뭐 이슬람 극단주의에다가 연원을 따져 올라가면은 사실 또 이게 또 그 1980년대 소련의 아프간 점령 그리고 그 이슬람 세력의 항쟁 이런 것들로 또 다시 또 다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사이의 카슈미르 분쟁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아프가니스탄까지 예. 또 그래서 연관이 있는 복잡한 거군요. 건데 네. 이제 뭐 우리가 9.12 테러 뒤에 뭐 다 많이들 세계가 알게 됐지만 미국과 파키스탄이 아프간의 이슬람 세력들 소련과 싸운다는 이유로 지원해줬고 네. 이제 그게 나중에는 방향을 확 바꿔서 뭐 9.11 테러 일으킨 알카에다가 된 거고 뭐 이제 이랬던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프간에서는 2021년부터 뭐 미군 나간 다음에 다시 탈레반이 집권하고 대신 파키스탄이란 나라도 그 과거에도 한때 냉전 시절에는 그래서 미국과 친했고 사실 지금도 친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을 지원을 해줬는데 네. 그 무자헤딘이라고 부르는 이슬람 전세들 지원해줬는데 나중에 다시 미국뿐 아니라 파키스탄도 부메랑을 많이 맞았어요. 파키스탄을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뒤에 지난 20여 년은 파키스탄도 사실은 이슬람 극단 세력하고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 델리에서 테러가 난 당일날 네. 파키스탄 북서부의 아프간 접경 도시에서도 뭐 작은 이 테러 공격 같은 그때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했던 자들이 다 이제 사살됐는데 이제 이거 그것도 이제 뭐 아프간과 관련된 무장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이 됐고 그래서 이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 정부가 네. 작년에 집권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대테러 작전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파키스탄은 인도가 이런 조직들 파키스탄을 흔들려고 파키스탄 내부의 반정부 무장 세력을 지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고 이 변경지대 사건 다음 날 델리에서 사건 당일날 델리에서 폭발 일어나고 그 다음 날은 또 파키스탄 수도에서 폭발이 그러니까요.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네. 인도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파키스탄이 아프간 접경지대에서 일어난 공격 이런 걸 가지고 인도 탓을 하는 것은 좀 근거가 많이 부족한 주장인 것 같고 사실 인도 정부도 인도 안에서 무슨 일만 터지면은 네. 파키스탄이 배우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올 봄에 카슈미르 테러 일어나니까 그때 인도 정부가 파키스탄 거의 공습까지 해놨는데 사실 그때도 인도 역시 파키스탄 정부라든가 당국하고 관련이 있다, 배후에 있다라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를 못했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 당시 테러 저지른 세력, 이 자이시 모하메드라는 조직은 파키스탄 정부도 계속해서 억압하려고 애쓰고 검거 작전 벌여왔던 극단 세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도 파키스탄 둘 다
똑같은 극단 세력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네. 그러면 서로 협력을 해야 협력을 되는데 해야죠, 사실은. 협력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서로 사건만 터지면 자기네 나라의 국내 정치적인 차원 때문에 아. 서로를 비난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올 5월 달에 인도가 파키스탄 공습까지 한 거 이거는 비판이 많았었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델리 사건 난 다음에는 인도 정부가 이전보다는 오히려 조금 신중한 태도예요. 파키스탄의 뭐 배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목하는 네. 이런 표현은 조금 자제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살짝 여태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올봄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좀 조심조심 하는 예, 거겠죠. 올봄에 교전한 다음에 사실 인도가 스스로 이제 외교적인 딜레마를 자초했다 이런 분석이 많았었어요. 이제 당시에 모디 총리가 이 무장단체의 공격은 전쟁 행위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이렇게 전쟁 이런 거는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조심해야죠. 되는 표현이죠. 그럼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델리 폭발 사건의 배후로 인도 정부가 파키스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럼 파키스탄을 무력으로 공격해야 된다. 이게 논리적인 규율이잖아요. 그래서 인도 내에서 그렇게 되면은 힌두 극우파들 중심으로 해서 군사 대응해야 된다. 파키스탄에 이런 주장이 또 그게 또 인도의 힌두 그 극우파들은 그거를 자국 내 무슬림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어떤 그런 정당화 명분으로 쓰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여론이 고조되게 되면은 모디 총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에도 곤란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아시아 분쟁 쪽 전문가들은 이제 뭐 인도 정부가 너무 처음에 올봄에 이 발언의 수위를 놀려놓고 나니까 그다음에 그때 이제 공격 막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스스로를 조금 입지가 좁아지게 궁지에 몰아넣은 셈이 됐다. 네. 그러니까 봄에 무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지금은 선택지가 많지 예. 않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번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실제로 양측에서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지금 사실 이게 참 예측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네. 거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양국의 태도로 봐서는 봄 같은 교전으로 다시 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도 좀 형식적인 교전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네. 뭐 전쟁으로 두 나라가 뭐 사실 예전부터 분쟁을 한다고는 했지만 전면전으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진 않고 항상 북쪽에 혹은 카슈미르 요걸로 이제 제한된 국지전 같은 거를 벌인 적이 한 두어 번 있었는데 네. 이때도 이제 그렇게 해서 양쪽 모두 일종의 관리된 분쟁으로 가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언제나 끼는 이 트럼프 트럼프 요인. 대통령이요? 이 5월 달에 그 인도와 파키스탄이 휴전을 한 다음에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자기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자지구 교전 휴전 협상한 다음에도 네. 내가 세계의 전쟁을 7개를 멈췄다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이 인도, 파키스탄. 사건이었습니다. 네. 인도 파키스탄 이제 자기가 이제 협상 중재했다며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사실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의 역할은 없었다라고 인도는 거리를 뒀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인도는 지금 미국하고 관계 좋지 않습니다. 관세 50% 그렇죠. 때리고 그런 상황. 그리고 인도는 늘 미국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핵 개발한 뒤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이 다시 맞붙게 되면은 트럼프가 중재했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네. 체면을 깎는 게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양국 모두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도 이제 그런 그러네요. 요인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인도 내부로 봤을 때 모디 총리가 10년 집권하고 나서 작년 총선에 재집권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지지가 예상보다는 밑돌았었고 그래서 올 봄에 파키스탄을 공습한 것도 내부의 그 지지 세력 결집하려는 반이슬람 정서 쪽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네. 뭐 실질적인 그렇죠. 성과는 적었고 오히려 예. 그때는 파키스탄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모디 총리가 10여 년 동안 집권하면서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워왔던 거 뭐 실질적인 성과도 많았고 결국 경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경제 네.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야 하는데
인도가 늘 주장하는 게 이 남아시아 최대 경제국,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 뭐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고, 네. 그래서 개발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 파키스탄과 이렇게 갈등 불거져봤자 작년에 해보니까 뭐 별로 성과는 없고.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인도가 그런 행동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오히려 불안정이라든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다 손해다라는 게 있어서 지금은 일단 인도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도 측 입장이고 파키스탄은 어떻습니까? 먼저 뭐 행동하지는 않겠죠? 예, 파키스탄이 먼저 행동에 나서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네. 네, 그 현 총리인 셰흐바즈 샤리프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 1년여 집권했다가 네. 정치적인 혼란들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2024년 3월 작년 3월에 다시 총리에 취임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총리할 때도 그렇게 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집권한 다음에는 한마디로 미국에 잘 보이고 싶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슬람권 국가 지도자들 중에서 여기도 드물게 네. 그 트럼프가 주도했던 그 가자지구 휴전안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일부러 이 샤리프 총리를 거론해서 훌륭한 사람이다 또 칭찬도 했었고, 그리고 올 봄에 인도랑 파키스탄 휴전 협상 한 다음에 인도는 트럼프 역할이 별로 없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뭐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지도 않고, 근데 파키스탄은 트럼프 공이 컸다면서 네. 노벨 평화상 노벨 후보 기억나요. 네. 예, 후보로 추천까지 하고 추천. 예, 오버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슬람아바드에서 이제 당장 수도에서 테러가 나니까 인도를 겨냥했지만 네. 보복하겠다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배후에 뭔가 인도 연관 세력이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네. 지금 미국하고 무역 협상 중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인도하고 분쟁을 확대시키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국 모두 이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예. 굳이 안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가는- 실제 미국 눈치도 있지만 자국 내에서도 네. 이걸 각자 내부에서 극단 세력을 통제하고 그런 불만들을 좀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지, 극단 세력의 그렇죠. 토양을. 그게 아니고 서로 맨날 남탓만 해봤자 그렇죠. 그냥 안 되는 거를 70몇 년을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남탓하는 거. 근데 사실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결국 그거는 해법이 되지 않는다. 네. 불안정만 불러온다라는 걸 이 두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건 경제, 먹고 사는 네. 문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한데요. 자, 이렇게 오늘 수상한 GPS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잇따라 발생한 폭발 사건 이후 양국 정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